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제9회 지방선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민주당이 모두 석권을 했는데요. 자, 하지만 무소속 돌풍도 있었고 조국 혁신당의 약진 등 일당 독주에 대한 도민들의 견제 심리 역시 매서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서는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의 본질을 짚어보고 새로 출범할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전북 교육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임성진 전주대 명예교수, 홍민호 변호사, 전주 MBC 김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제9회 지방선거의 총평을 먼저 들어보겠는데요. 뭐 선거가 다 그렇겠지만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인 것 같습니다. 자, 임 교수님 먼저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현직에 있던 도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함으로써 그 반민주당 정서가 강하게 일어났던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유권자들이 아마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거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결과도 상당 부분 또 이 무소속 후보가 득표를 했고 또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많은 표가 나온 것도 이제 그런 영향이고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일정 부분 견제 심리가 상당히 작동을 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민의 절대 다수가 이재명 정부 1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지지를 했던 것 그리고 이번에 이 전북에 찾아온 여러 가지 기회들 이런 것들을 전북이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심리가 결집한 선거 결과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또 그것에 의해서 이 정치적 극단화가 굉장히 지방선거에서도 심해졌다는 것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정치 제도 개혁에 대한 과제를 제가 심도 있게 이 논의를 해야 될 그런 결과를 낳은 선거라고 봅니다. 선거가 갈등으로 많이 번졌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홍민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선거는 도지사 선거가 아무래도 가장 큰 화두였죠. 민주당 공천이 이제 보통은 당선이다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는 본선 자체가 진짜 승부였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제 다행인 점은 이제 본선 경쟁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순기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만 그 순기능이 생기는 과정이 공천 갈등이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좀 피로감도 상당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이원택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이제 유권자들은 하지만 김관영 후보에게도 40% 이상의 많은 표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권자들은 이제 민주당을 선택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변화를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민선 9기 이제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지난 8기에서는 그래도 무소속 후보가 3명이나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14대 0 거의 민주당 후보가 완전히 싹쓸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은 민주당이 강세였던 항상 전북이었지만 이렇게까지 14대 0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었다. 그렇지만 좀 이번엔 민주당이 정말 강세였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뭐 기초지자체나 이제 광역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국 혁신당이 나름의 선전을 했습니다. 그 지역별로 표를 보면은 그래도 한 20%에서 30% 정도의 득표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아무래도 이번만큼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민주당의 이제 어떤 일당 독재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정치 담당 기자로 현장에서 선거 기간 내내 고생하신 우리 김하연 기자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민심을 두고는 당초 예상대로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준 선거였다. 그러나 예상 외로 또 민주당에 대한 경고도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을 놓고 보자면 이겼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선거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임 교수님.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뭐 도지사, 아까 말도 나왔지만 14개 시군 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뭐 그 두 석까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이게 전례 없이 1995년 동시 지방선거 시작된 이후에 요거를 전부 민주당이 가져간 경우는 최초라고 하는데 이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당초 사실 선거 시작 초기만 해도 이게 이제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이 강력한 지지가 작동을 했었거든요. 예. 실제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봐도 이제 여당에 대한 지지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여론이 뭐 80% 이상 90% 넘은 적도 나올 만큼 강력했는데 이게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서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선거 불복종 그다음에 무소속 출마하면서 이제 굉장히 흔들렸던 거죠 이게. 흔들렸는데 왜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이렇게 집중도가 더 강화됐는가 그런 걸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판세가 이렇게 흔들릴 때 굉장히 이 도민들이 이제 감정적인 이런 동정표가 많이 작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전국적인 이슈를 전북이 이제 집중을 받는데 그게 단순히 공천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런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민주당 전체의 판세가 흔들리는 이 중심축 역할을 전북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변화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또 정청래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 자체에 대한 심판론으로 확대가 됐고 또 그 이면에는 이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이런 권력 싸움이 상당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이제 상당히 그걸 인지를 하게 됐던 것. 그리고 김관영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에 대한 통화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선거 전략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 이런 것 전체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당에 결집하는 이런 역풍이 특히 이제 민주당이 선거 전략 굉장히 잘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일 대우에 힘을 모아야만 현재 이재명 정부 내에서 전북이 힘을 얻는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도민들에게 전략적으로 이게 공감대를 얻은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과거처럼 어떤 감성적인 이런 접근을 가지고는 선거가 끝까지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한국에서도 지방 정치에서도 정당 정치의 이런 작동 원리가 상당 부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확인한 측면에서는 문제는 많았지만 좀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한 기자한테 네. 좀 질문 드릴게요. 현장에서 취재하시면서 이제 느낀 것에 대한 질문인데 민주당이 뭐 결론은 상당히 큰 포인트 차로 이제 특히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 압승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예상보다 이제 더 많은 득표수가 나왔는데 예. 사실 투표 전까지 현장 분위기 상당히 좀 달랐습니다. 굉장히 좀 치열했던 선거였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결과를 예측을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취재하면서 이게 바닥 민심 자체에 계속 사실 좀 변화하는 양상을 좀 보였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론조사를 봐도 그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그때마다 계속 좀 출렁이었던 선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깜깜이 기간 직전에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들에서는 1위가 조사마다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김관영 후보가 우세한 그 조사 결과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가 내세웠던 민주당 지도부 심판론 그리고 전북지사는 민주당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전북 도민이 정한다. 이것들이 좀 상당 부분 민심의 호응을 얻고 먹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10번 넘게 전북을 방문을 했거든요.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인근 광역단체장 후보들까지 말 그대로 전주에 집결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원팀인 민주당의 후보다라는 거를 이제 이원택 후보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결집을 이제 유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막판엔 또 이른바 명심 논란까지 빚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때마다 민심에, 그러니까 고민하는 민심에 다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투표장에 이제 저희 취재할 때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내 표로 이번에 민주당을 이겨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유권자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막판에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인데 정부 여당 후보를 찍어야 전북이 발전하지 않겠냐 이런 민심들이 또 정말 막판엔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 군산 김제 부안을 뭐 국회의원 재선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역 내 반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무소속 후보의 어떤 선전 이런 것들이 과정에선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세 분께 이제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도지사 선거는 뭐 이원택 후보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각보다 큰 폭으로 선거가 결말은 났지만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가지고 있던 표가 거의 42% 가까운 표를 얻었는데 이 표 안에 담긴 의미가 사실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심의 메시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우리 홍 변부터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무소속 후보가 이제 40% 이상 득표를 했다라는 건 사실 이제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결국 전북 도민의 민심이 공정성에 대한 어떤 불만으로 이렇게 그것이 이제 이렇게 표까지 표출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후보의 인물이 좋다, 싫다 이것보다도 민주당 지도부의 절차가 불공정했다라고 했던 분노가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의혹을 두고 이제 누구는 제명이 되고 누구는 그냥 넘어간 것 아니냐에 대한 차별 징계 이런 것들이 도민의 이제 자존심을 좀 건드렸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북의 일은 전북 도지사는 전북민이 정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결정권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박탈당했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중앙당에서 공천을 이제 공천으로서 이제 어쩌면 도지사의 결과를 미리 정해버린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었고 대안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무소속이라는 현직 도지사가 출마를 함으로써 대안권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 표가 쏠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이제 분노는 강하게 보냈지만 대한정당으로 갈아타지 않은 이런 좀 경고에 가까운 민심이었다라는 것이 결국엔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은 어쨌든 무소속 후보가 보여준 이 표심은 40%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가 김관영 후보가 더 앞선 것들도 있었는데 이원택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다라는 것은 저는 민주당의 힘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뽑아준 도민들의 그런 표심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에 대한 불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임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예, 이번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은 도민들이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분명히 나타났고요. 이제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도지사 무소속 후보에게 보냈고 또 이 단체장 선거에서도 조국혁신당이랄까 이런 후보들이 굉장히 높은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들이 단순히 이 도지사에 대한 감성적인 측면으로 간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치 구도에 대한 어떤 판단을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가볍게 볼 일이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민주당이 무슨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이것은 이제 이미 분명히 무너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권자들의 이 판단하는 이런 수준이 상당히 과거와는 달리 어떤 감성적인 것에 휩쓸린 게 아니라 굉장히 정당 정치 구조 내에서 깊은 고민을 하는 이런 투표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긴 했지만은 사실은 이번에 이 무소속 돌풍이 이 민주당이라든가 지방 정치에 굉장히 많은 그런 시사점을 남긴 그런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 기자의 촉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4년 전 지방선거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때는 이제 도지사와 전주시장의 그 판세가 너무 일찌감치 결정이 되면서 투표율이 정말 전국에서도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찍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하면 우리가 마음을 확확 바꿀 수도 있어라는 그 민심이 좀 발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패권 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반감은 사실 계속 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정당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당을 비롯해서 그리고 새누리당, 진보당도 당선된 적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전북에서 그런 것도 발현이 됐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대안이 없어서 못 찍다가 이번엔 무소속 후보라는 강력한 대안이 등장을 하면서 찍어보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관영 후보가 현금 제공 사건으로 사실상 이제 형량의 문제가 남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민심을 온전히 다 흡수하면서 이제 승리까지 이르기는 좀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김한 기자한테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관영 지사가 낙선한 이후에 그 사회관계망에다 올린 내용들을 아침하고 저녁에 2개를 올렸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쓴 내용을 보니까 전북 도민과 이번 선거는 전북 도민과 정청래 지도부와의 대결이었다는 점에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42%가 자기 본인이 얻었던 득표율이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의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아침하고 입장이 좀 메시지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분명히 담겨 있는 것에는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숨겨서 좀 드러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보입니다. 그런 의도도.
자, 김관영 후보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어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 SNS 글 보고 처음에 온전히 수용한다라는 입장보다 톤이 좀 달라졌다라고 느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42%의 민심을 흩어지게 해선 안 된다. 8월 전당대회에서 행동하자라고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광주 전남 그 특별시장에서 경선에서 탈락했던 김영록 현 전남지사도 투표가 끝나자마자 종료 시각 6시에 딱 맞춰서 페이스북에 바로 이 시각부터 정청래를 당대표에서 끌어내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역으로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이들이 민주당의 경선 불공정성을 제기를 하면서 8월 전당대회에서 반정청래 그 노선에 설 것을 이제 천명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김 지사는 아무래도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세게 대립을 했고 결국엔 이제 패배를 하면서 사실상 정치적인 고립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 이제 사활을 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선거가 끝났지만 이제 잠깐 쉬었다가 지지층이 다시 모여달라 이렇게 결집하는 모양새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정말 무섭게 민주당의 주류인 그 정치권의 시선은 이미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되는 그 전당대회로 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전북이 이제 권리당원 19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제 주요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더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또 빚어진 갈등 상황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많이 빚어졌습니다. 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현역인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 대리비 대나부. 대리비를 지급했다는 지급했다는 걸 현금 의혹이죠. 살포라고 이제 보는 부분도 있고 이런 리스크도 있고 지금 당선자인 이원택 후보 역시 제3자 식사비 대납이라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도지사의 경우는 이제 도지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사나 재판, 기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택 당선인이 이제 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아마 수사는 계속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만약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고 벌금이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원택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전북 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기소를 할 수 있으려면은 좀 증거가 좀 확실하게 좀 있어야 될 텐데요. 그 대납 의혹이 있다는 것뿐이지 실제로 대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CCTV나 어떤 다른 증거 같은 것들이 없고 그리고 관련 진술을 하고 있는 김슬지 도의원이나 분들도 이원택 지사와는 관련이 없고 이원택 지사는 이제 자신의 이제 비용을 식당에 내고 갔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 대납 의혹에 대한 인과관계를 좀 입증하기가 수사기관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오히려 이제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리비를 이제 청년 당원들에게 지급하는 모습이 이제 CCTV에 좀 정확하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좀 진행이 될 테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관영 지사 전 지사가 곧 될 텐데 이제 아마 남아 있는 전당대회 그리고 또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재기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실 텐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좀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군 단체장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 MBC에서도 취재해서 나갔던 김제 시장건 같은 경우도 사전에 시술비 대납 의혹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 임실에서도 돈봉투를 돌리는 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소고발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군 상황은 좀. 네, 일단 지자체장이 이제 직을 박탈당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제 정성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술비 대납 의혹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경우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었을 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는 싶지만 다만 아마 기소되는 관련 법안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경우는 이제 청탁금지법 또는 뭐 뇌물죄 이런 식인데요. 만약에 뇌물죄의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직을 박탈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징역형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시술비 금액 같은 것들을 비춰 보았을 때.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징역형이 확정이 되어야 될 텐데 징역형이 확정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유죄가 나오더라도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또 임실 한덕수 이제 당선인 경우에는 이제 경선을 이제 며칠 앞두고서 이제 선거 운동원이 20만 원을 이제 다른 이제 어떤 유권자에게 살포를 하는 그런 것들이 CCTV에 적혀져 있는데 현재 한덕수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제로 현금을 지급한 사람이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 선거 운동원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분이 이제 어떤 내가 한덕수 이제 뭐 당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거나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뭐 도지사 선거전도 그렇지만 뭐 교육감 선거전 역시 상당히 뭐 역대급 네거티브, 뭐 폭로, 고발, 고소 이런 것들이 좀 이어졌는데 선거전 과열 양상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사실 정치부 기자들도 과로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대체 누구한테 수당을 청구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도지사 선거를 비롯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이번에 고민한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후보들이 다 흠집이 나 있는 상태고 어느 쪽으로도 좀 쉽게 표를 못 주는 그런 표심도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교육감 선거는 특히나 이제 정책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졌고 이남호 후보 측은 기자 매수 의혹 그리고 천호성 후보 측은 사전 선거 의혹 등이 이제 불거지면서 물론 이제 두 후보와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이 거의 뭐 실종된 선거였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열된 선거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일부 매체, 일부 단체까지 가세를 하면서 혼란이 더 가중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거 문화 이번에 이제 좀 유독 두드러졌는데 이런 네거티브 폭로전 그리고 과도한 어떤 비약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는 선거가 만약에 먹힌다라고 한다면 이게 차기 총선이나 다음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이런 전략을 쓰고자 하는 그런 뭐 유혹이나 욕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증은 정말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게 본질이 아닌 이슈를 선거용으로 너무 부풀리거나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미래나 정책을 이야기할 틈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권자들에게는 피로감이나 정치 혐오 또 이제 무력감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비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저희 언론도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방선거전이니까 만만치 않다. 우리가 뭐 전북의 미래를 놓고 정말 정확한 생각 얘기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도교육감 선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 보겠습니다. 자, 3선 도전 끝에 이제 천호성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뭐 쉽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도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고소고발도 많이 난무했고 폭로전이 이어졌었는데 자, 교육감 선거 과정 먼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책은 거의 유권자들이 알 수가 없는 극단적인 네거티브 선거가 초기부터 끝까지 이렇게 갔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들여다보면은 두 후보 간에 이제 이 지향점이 상당히 좀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이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현장의 창의적인 독서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분명히 유권자들이 볼 때 양쪽의 대척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은 있었는데 선거판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네거티브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냉정하게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도 별로 없고 참여율도 낮고 또 역대 그 교육감 선거가 그런 공약들이 유권자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되고 논쟁이 되고 이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교육감 선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말 냉정하게 이번에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예.
홍민호 변호사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교육감 선거가 정당 표시가 없는 이제 깜깜이 선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가 이제 단서 없이 후보를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책보다는 좀 인물 쪽에 좀 집중이 되는 코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거티브가 먹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저 같은처럼 뭐 이미 교육을 다 받았고 뭐 교육을 시킬 자녀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상당수가 있을 텐데 어떤 교육감이 누가 되든 그렇게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정치나 이 교육감의 이제 선거에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이제 대안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부분은 좀 더 폭넓게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뭐 도지사와의 뭐 러닝메이트 제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뭐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던가 내지는 정당 추천을 받아서 뭐 출마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방법을 좀 찾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가 이제 제가 그런 대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가지 이제 단면을 봤는데 이제 천호성 후보 뭐 당선인이 뭐 10시 30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상대방 후보를 폭로하고 이제 폭로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치부나 뭐 어떤 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에 대한 폭로를 하고 또 30분 뒤에는 다른 이남호 후보가 천호성 후보에 대한 폭로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유권자들이 과연 이 교육감이 당선이 되더라도 이 교육감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할 수 있고 우리 아이의 미래가 이렇게 좀 교육이 이렇게 바뀌고 뭐 발전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교육감 선거는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미 뭐 직전 서거석 교육감 같은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공백 사태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불거졌습니다. 뭐 정책실장 거래 의혹, 배관 매직 의혹이죠. 네. 그다음에 언론 매수, 기사를 거래하는 행태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직 교사의 불법 선거 운동, 그다음 변호사비 대납 등 이게 사실 정말 많습니다. 양측 고발전에 의해서 지금 다 나온 것들인데 중요한 건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교육청 공백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거석 지난 교육감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으면서 이번 선거를 치러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후보자들께서도 좀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우리가 클린 선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당선이 되고 보자라는 생각이 조금 더 앞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천호성 이제 당선인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자면은 지금 매관 매직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후보를 사퇴시키거나 아니면 출마를 막을 목적으로 공직이나 자리를 약속을 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제 해당합니다. 이제 이 죄의 특징이 벌금형을 받더라도 그 벌금의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이상의 이제 유죄를 받으면은 이제 당선이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벌금의 하한선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이런 매관 매직 사건 같은 경우는 유죄가 확정되는 즉시 100만 원 이하를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죄가 곧 이제 당선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있어서는 천호성 당선인은 교육감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이게 아니더라도 그 텔레그램 방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이제 하나가 아니고 이제 복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과연 교육감 일에 얼마나 많이 수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걱정이 들고요. 또 그 뭐 낙선한 이남호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지금 천호성 후보에 비해서는 사법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선거 보도나 논평을 관련해서 언론 기자들에게 이제 금품을 종사하면은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법의 이제 하한선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게 좀 다른 게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은 100만 원 이하도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아까 천호성 후보는 5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남호 후보는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00만 원 밑도 가능하다라는 것이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1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선호성 후보와 달리 이남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인과관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호 후보가 과연 돈을 줬느냐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후보는 지금 뭐 부인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천호성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면 뭐 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였지만 상당히 뭐 이게 진영이 나눠지면 상당히 갈등 양상으로 치달았는데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사들도 사실 성향에 따라서 좀 나눠져 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뭐 학부모 단체나 이런 경우도 지지선언을 하면서 좀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걸로 저희들 지금 보고 있는데 천호성 당선자가 좀 이런 통합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풀어야 될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굉장히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교육감 선거뿐 아니라 이번 선거는 전체적으로 갈등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꽤 깊고 오래 갈 것 같은데요. 더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후보가 이제 사법 리스크까지 좀 안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무엇보다 이런 그 갈등의 국면, 분열의 국면을 좀 이렇게 화합하고 통합하고 정리하는 교육자로서 이런 역할을 앞장서서 좀 해줘야 되거든요.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통합된 이런 그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물론 어렵겠지만은 이제 이남호 후보하고도 같이 어떤 새로운 이런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고 이런 것을 좀 대승적 차원에서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제가 놓쳤는데 사실은 그 굉장히 공약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약들을 검증할 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사실 공약이 냉정하게 유권자들로부터 검증도 받고 또 이게 수정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남호 후보의 공약도 받아들이겠다고 본인이 말을 했으니까 그것도 이상과 또 현실이 다릅니다. 막상 또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그런 논의 과정을 거치는 이런 행보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 선거에서는 뭐 단체장 그리고 뭐 지방선거, 그 지방의회 선거도 있었는데 이 뭐 민주당이 대부분 뭐 가져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정당들에서도 후보들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다른 정당들 단체장들 뭐 지방 의원들 후보들 성적표가 좀 궁금한데 전반적인 상황을 좀 김한 기자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전북 성적표는 좀 처참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요. 일단 이번에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를 많이 내지도 못하긴 했고요. 이제 도지사 후보로 양정모 후보가 나섰는데 4.12%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에 뭐 상당수 도민들과 좀 민심과 괴리된 부분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했고 이제 여기에 강력한 이제 무소속 김관영 후보까지 등장을 하면서 결국 그 표를 좀 나눠 가지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는 윤석열 정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17%대를 얻었거든요. 조배숙 당시 후보가. 네. 그거에 비해서는 뚝 떨어진 거고 이제 도의원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10%대 간신히 이제 턱걸이를 하면서 비례대표 의원 한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네. 이제 조국혁신당도 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창당 이후 첫 지방선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대안적 선택지로서 어쨌든 전북에서 기대를 받았던 당인데 이번에 17명의 광역이나 기초의원 당선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 전북에서 제2당으로 올라섰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장군소 후보자 7명은 모두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과 2년 전에 총선에서는 이른바 지민비조 전략으로 전북에서 오히려 민주당 비례정당보다도 많은 지지를 얻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어떤 민주당 대안으로서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온전히 가져가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진보 계열 정당들의 희비도 좀 엇갈렸는데요.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최한별 후보가 이제 전주시의원 지역구로 당선이 됐고 손진영 현 익산시 의원도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전북에서 어떤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한승우 시의원이 낙선했고
그리고 전주시의원에 도전했던 오연숙 도의원도 낙선을 하면서 좀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 이제 의회도 아까 말씀하시면 조국 혁신당에서 뭐 의회 쪽으로 아까 전주시 중심이죠. 시의회 중심으로 해서 17명, 도까지 비례까지 다 합해서 17명 정도가 당선이 돼서 사실 뭐 뭐라고 합니까? 교섭단체 구성까지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전주시 의회 같은 경우 사실 민주당 대한정당으로의 어떤 역할, 의미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비례까지 해가지고 조국 혁신당에서 5명, 그다음에 무소속 4명,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최한별 의원 진보당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조국 혁신당은 이제 교섭단체를 자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과 진보당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되면은 또 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 현재 지금 시의회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과거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이런 견제 구도는 일단 제도적으로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조국 혁신당의 선전이라면 선전이니까 또 단체장에서 당선자가 없었기 때문에 뭐 기대 이하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결과를 나왔는데 이 이면에는 이번에 이제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반민주 정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힘이 극단적으로 이번에 표가 낮게 나온 것은 현 전국의 영향도 있지만은 그 지지표가 고스란히 이제 도지사의 그런 무소속 표로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그 표가 이제 이 의회나 단체장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의 지지표로 옮겨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조국 혁신당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되돌아보고 긴장을 해야 될 그런 결과다. 그렇게 다행이다는 결과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이름 그대로 이 시정을 혁신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이제 더 많은 수가 교섭단체를 형성하면서 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 과거 민주당 일방적인 운영에는 상당 부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번엔 국회의원 선거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선거 기간에 뭐 재선거, 보궐선거로 군산 김제부안 갑과 을, 실제로 보면 군산 지역과 김제부안 지역의 국회의원 2분이 다시 그 남은 2년 임기를 할 수 있는 재선거,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군산 쪽이 김의겸 의원,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앞으로 당선인들인데 두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자, 어떻게 평가하시고 향후에 뭐 이분들 관련돼서 이제 이원택 도지사 체제로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국회의원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지 전반적인 내용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군산 김제 부안의 이제 갑 지역은 이제 김의겸 당선인이 이제 이번에 됐는데 새만금 개발청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전북 최대 현안이 새만금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래도 당선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고, 다만 청장을 8개월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약점으로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역의 이제 전주시 체육회장을 거쳐서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돼서 이번에 이제 빠르게 위상을 키우고 이제 정청래 대표의 측근으로 자리를 잡았다가 이제 을 지역으로 이제 전략 공천을 받아서 무난히 당선이 됐는데요. 하지만 좀 개표 결과를 보니까 득표율이 한 65%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었을 때는 좀 도민들의 그런 정청래 대표의 전략 공천에 대한 반발이나 좀 지역구의 연고가 특별히 없다라는 점, 그리고 비교적 정치 신인이라는 점 등에서 아직 좀 이제 지역 구민들께서는 이제 좀 국회의원으로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앞으로 보여주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기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갑, 을 지역 모두가 이제 새만금 벨트를 이제 끼고 있는 지역구라는 점이고요. 네. 또 지금 도지사 이원택 후보 당선인도 원래는 이제 김제 지역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새만금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신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예산과 관할 문제를 가지고 군산과 김제가 항상 좀 갈등을 많이 좀 빚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지사와 그리고 이제 김의겸
당선인, 박지원 의원 당선인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서 여기서야말로 진짜 원팀을 보여줘서 이 갈등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특히나 지금 군산 지역은 아무래도 김관영 이제 전 도지사가 그 과거 지역구였고 이번에 이제 좀 더 김관영 후보가 또 군산에서는 또 강점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관영 후보가 결국에 낙선을 함으로써 아무래도 새만금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김제나 부안 지역에 비해서 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닐까라는 좀 걱정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좀 하나의 정책을 좀 펼치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지역 구민들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지사와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아까 뭐 자치단체장이 전부 민주당 출신이고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도당 같은 경우 이게 당선 직후에 현대차 구조 투자를 제대로 좀 이루어내기 위해서 원팀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포부도 좀 밝혔는데 자, 민주당 독점이 이 전북 정치에 미칠 영향 반대쪽으로 보면 또 독점을 하다 보면 견제와 균형을 해줄 만한 다른 대안 세력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 요소도 좀 있고 아니면 뭐 원팀으로 가지고 똘똘 뭉쳐서 한다 그러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가지 측면을 지금 동시에 갖고 있다고 봅니다. 새만금에 엄청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이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합한 내용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대차가 들어오고 AI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구조가 정확히 갖춰져야 되고 이제 알리백 산업단지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게 무의미한 거거든요. 사실 현대가 들어올 이유도 없는 거고 다행히 이제 이원택 후보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30기가와트 재생에너지 공약도 내세웠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적극적으로 같이 형성이 돼줘야 되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물론 이제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탈당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만은 그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도 SMR 소형 원자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파장이 있었는데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에너지 전환이랄까 알리백이라든가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할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 합의가 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추진력이 좀 갖춰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원팀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지사를 중심으로 이제 그런 힘을 하나로 모여서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새만금의 알리백 산단을 통해서 빨리 현대차라든가 이런 중요한 이 미래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실패하게 되면 이제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심판을 또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전북 지역의 그 인구가 172만이 깨졌습니다. 그제 보니까 171만 몇천 명으로 이제 그 172만 자체도 깨졌는데 제가 뭐 180만이 되네 그렇지 않네를 봤던 데가 오래전인지 아는 것 같아서 인구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도 자체가 어떤 그 인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세력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새로 출범할 민선 9기 이원택 전북 도정 그리고 천호성 교육청이 이렇게 쪼그라든 전북의 형태를 좀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상황을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장 노력해야 될 현안 이런 것들이 뭔지 좀 궁금한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세 분께 좀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 변호사께. 네, 일단 이번에 당선되신 도지사님과 이제 교육감께서 결국 협업을 해서 이제 우리 도의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학교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멸 지역에서의 이제 학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인구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가 문을 닫는 순간 이제 젊은 사람은 이제 떠나고 학교가 살아 있으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학교를 좀 인구 정책의 중심에 놓고 일반 행정과 이제 교육 행정 사이에 좀 칸막이를 허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방향은 둘인데요. 하나는 이제 사람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 이고요. 임실 지난 장수처럼 지금 이미 소멸 위기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군 단위의 작은 학교들을 좀 지키고 농촌 유학을 좀 본격화하는 그런 것. 정책을 좀 많이 필요를 하고 거기에 좀 예산을 좀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청이 또 나서서 학교를 좀 특성화하는 뭐 농촌 학교나 뭐 이런
마이스터 학교 이런 것들을 좀 지역에다가 이제 분배를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사람이 좀 몰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나가지 않도록 정책을 좀 펼치는 건데요. 전북이 키운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좀 끊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새만금이나 뭐 2차 전지 사업, 뭐 아니면 탄소 중립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전략 산업 학교, 전략 산업 대학교 이런 것들을 좀 특성화하고 또 특성화 좀 지역 대학 이런 것들을 좀 활발히 하고 교육과 채용과 그리고 주거까지를 좀 하나로 연계를 해서 우리 도에서 교육을 하고 우리 도에서 채용을 하고 우리 도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가지 않고도 전북에서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도청도 혼자 할 수가 없고요. 교육청도 혼자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이 인구 문제를 함께 다루는 공동 전담 기구를 만들 것을 한번 제안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아영 기자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교육 문제가 늘 유권자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상하게도 정부건 지방정부건 크게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는 약간 방치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교육 환경도 수도권부터 해서 지금 거의 서열화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는데 좀 두 당선인께서 좀 힘을 합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방 그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이제 육성하는 그 정책들을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전북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에서 좀 하위권에 머물면서 경쟁력이 좀 낮아진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이제 많고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또 전북의 인재로 키워낼 수 있도록 좀 정책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임성근 교수님.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도 행정부하고 이 그 교육기관이 그동안 이게 엇박자를 낼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이 양자가 공동의 이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북이 새로운 신산업을 일으키는 것 그 자체가 이 우리의 전북의 교육의 질을 그만큼 높이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전환 부분. 우리가 단순히 에너지 전환이 무슨 뭐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제 이 해외 사례를 보면 그걸 통해서 연구하는 클러스터가 형성돼서 미래 신산업들이 대규모로 이제 일어나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이 모이게 되는 교육이 또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이번에 천호성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공약은 좀 보이질 않았는데 그런 적극적으로 이 당선인 모여서 그걸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전북을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전북의 정신이 없습니다. 전북에 대한 악착 같은 애정과 사랑과 전북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엷은데 그것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북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 후보가 똑같이 이야기를 한 게 있어. 동학의 정신을 근간으로 삼아서 전북의 자긍심을 이번에 일으키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는 도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그것을 꼭 같이 협업해서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북 정치의 커다란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 상생과 도약이라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자, 도민들이 쥐어준 전례 없는 권력의 무게가 낙후 탈피와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 앞에 희망의 열쇠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반목을 넘어서 도민과 나란히 걸어갈 민선 9기의 첫걸음을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